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야6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바꾸고 야당 비토권 조항도 없앴습니다. 여당에서도 관련해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를 포함한 전국 현안들에 대해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금요일엔 정치와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 이슈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사건 전말을 풀어보는 사건와이,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을 담은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경찰 특별수사단이 서울과 경기 남부 수도권 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과 형사기동대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네. 이 공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준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과 날짜 이런 것들은 좀 명시되지 않았고 동원 규모도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500명이 넘는 수도권 형사기동대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현재는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적도 없고 이 국수보훈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무장 인력이나 특수장비 대신에 좀 네.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겁니다. 네. 경찰은 대신 그 경호처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는데 1차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에 있던 경호처 직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했네요. 예, 지금 경찰이 신원 확인 요청한 경호처 직원은 26명입니다. 경찰은 당시 불법 행위 가담 정도 그리고 향후 그리고 이 불법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입건할 수도 있지만 네. 일각에서는 2차 영장 집행 전에 이 경호처에 대한 사전 압박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체증 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장이 계속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네. 체포영장도 실청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먼저 경호처 지휘부를 무력화한 다음에 이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나와 입장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공수처장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도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국회가 정부와 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걸 불복하는 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장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동훈 공수처장은 만약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도 체포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서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건 계속 불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외신 기자들과 만났네요.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근황을 묻는 질문에 네. 이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봐 못할까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문란해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 했다면서 현재의 혼란만 극복된다면 계엄은 성공한다고 본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 상황을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외신에 관심을 좀 호소했는데요.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장외 여론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 시도에는 뭔가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고 내전까지 갈 수 있다면서 계속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민주당 등 야당 내란 혐의 특검법안 재발의했습니다.
기존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지금 특검 법안 특검 후보권 추천권을 야당이 아니라 제3자 이 대법원장이 갖도록 했습니다. 네. 추천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은 넣지 않았고요. 수사기관과 인력을 축소하고 이 언론 브리핑 대상의 군사 기밀 사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해온 내용을 수정해 이번엔 좀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 범위는 기존 특검 법안 내용에 윤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땠나요? 지금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졸속에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수사 대상에 납치, 발포, 외환 유치 등 이 근거 없는 내용들이 명시됐고 일반인 댓글까지 수사가 가능해지는 등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 구호 조항을 보면 기타의 방법으로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무한정 별건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여론 악화하고 또 이탈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좀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수정 특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여야가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관심이 모아졌던 판결인데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사법원 1심 판결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최상병 이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다면서 명령을 거부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과 이 박 대령이 이제 이첩 시기나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정도로 한 거로 논의를 받습니다. 네. 이 보류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봤는데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해서 특검법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멈춰있던 최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좀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폐기된 뒤 재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2월 10일 본회의 상정이 취소된 다음에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문제도 지금 여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믿고 과잉 진료를 받는 상황을 막겠다며 정부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건데요. 정부는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이 비용의 5에서 1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환자가 90에서 95%를 내게 됩니다. 이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또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구체적 항목으로는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이 도수치료, 정형외과에서 네. 많이 하죠. 네. 도수치료나 또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네.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10만 원의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현재 3만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뛰게 됩니다. 아하.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다고요? 지금 계속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5명이 숨지고 여의도 면적 25배를 태워버렸는데 네. 지금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강풍 때문에 피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이어서 이번 화재로 그 레이튼 민스터와 아담 브로디 등 이른바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 저택도 지금 잿더미가 됐는데요. 소방 당국은 총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강풍에 손을 쓸 수 없어서 진화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이탈리아 방문도 취소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이 영하 23도, 서울은 영하 12.1도, 부산 영하 10.1도 등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올라 서울 영하 2도, 대전, 광주 0도, 대구 1도 등을 보이겠고 모레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다시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상황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에 사고도 늘었습니다.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남청주에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부평에서 천천히 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인터널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방향은 금천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인데요. 정읍휴게소에서는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신 천하람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천 의원님이 관심을 기울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군대처럼 굉장히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에서도 위헌 위법함이 명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군사법원이 명확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군인도 그럴진데 우리가 사실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네. 인상적인 말이었죠. 인상적인 얘기였죠. 네. 이것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됐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군인을 포함해서 사람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체계, 법체계 안에서 적법한 명령에 적법한 지시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판결이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하지 않았다라고 느낀 것이 지금 이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을 두고 여러 참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경호처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법한 영장에 저항하라는 명령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불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경호처 직원들도 불법한 명령에 복종해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형사처벌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사례를 보면 위헌 위법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저는 아주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혼란이 있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에 의미 있는 판결이 잘 나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경호처에도 경고를 좀 하셨네요. 네. 특검법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했어요. 네.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뀐 핵심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게 특검 추천 권한입니다. 네. 기존 법안들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이거 너무 좀 편향된 것 아니냐. 위헌 요소가 있다.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거부권 행사 이후에서도 밝혔는데
어제 발의한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온전히 주고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에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이라고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야당의 거부권, 그러니까 비토권을 넣어놨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이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가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그런 비토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수사 기간이나 수사 인력 같은 것들도 기존의 특검법 사례들을 참고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많이 줄여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수사 범위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좀 수사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데 네. 이번 특검법을 보니까 외환죄를 추가했어요. 좀 네. 진통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주진우 의원도 아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니까 사실 좀 이상한데 일단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웃겼던 거는요. 네. 기존 특검들도 다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해서 인지하는 사건 이렇게 해서 다 열어놨었어요. 그리고 수사 범위를 열어놓은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수사를 하고 특히 보수 진영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수사하고 잡아가둔 사람이 사실 윤석열이거든요. 네. 그렇게 수사 폭넓게 해서 많은 사람 잡아들인 사람을 특히 자기 진영 사람들 많이 잡아가둔 사람을 좋다고 언제는 대선 후보 만들고 대통령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수사 범위 얘기하는 것 저는 참 좀 새삼스럽고 웃기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원래 생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가지를 쳐서 뻗어나가고 인지수사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범위를 그런 거를 다 빼고 예를 들면 외환죄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타 인지하는 사건 등으로 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논의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기존 특검들에서도 그럼 수사 범위를 어떻게 통제했냐 하면 사실은 수사 기간을 가지고 통제한 겁니다. 아, 기간으로. 네, 기존 특검들도 다 관련 사건, 인지한 사건 다 할 수 있게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기간 제한이 있고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한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 거를 주진우 의원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무슨 수사 범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저는 뭐 약간 무의미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 중 인지 사건 네. 등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특검법 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큰 특검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수의 특검, 거의 대부분의 특검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이상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 범위가 넓은 게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무슨 말이죠? 주범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범위가 확장돼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은 시간과 인력으로 수사 총량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주범 입장에서는 수사의 깊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막 지나치게 많은 걸 수사하느라고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얕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나름 수사 오래 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강약 조절을 합니다. 특검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존에도 인지사건 관련 사건 다 수사할 수 있었지만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뭐 하겠다 이러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럼요. 다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그리고 네. 이게 뭐 검찰처럼 전국 검찰 조직을 다 총동원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총량이 제한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 표결 계획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 정도에 본회의 통과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안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희도 국민의힘 안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인데 다만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동조해서 시간을 끌 생각은 없고 다음 주 본회의 통과 정도의 일정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합의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기존의 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법, 내란 특검도 네. 여당에서 2분만 더 찬성을 네네. 하셨다면 200석을 넘겨서 이제 거부권 무력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미 제3자 추천 방식, 이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했던 방식이고요. 한동훈 대표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저도 최상병 특검 등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유사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개혁신당 네. 주장했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지금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3자 추천 방식은 국민의힘이 설사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론으로 저는 기존에 비해서는 최소한 뭐 4-5분 이상의 찬성이 있다라고 하면 최초 표결부터 200석을 넘겨서 표결이 돼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기명 투표에서 설령 뭐 그렇게 하시기 어렵더라도 저는 정부가 거부권을 쓸 명분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써서 돌아오면 저는 이번에는 200석 넘겨서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들 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쌍특검 그 찬성을 밝힌 김상욱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원이 어쩌면 국민의힘에 남지 않은 몇 안 되는 소중한 미래 자원입니다. 이 미래 자원을 오히려 잘 가꿔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 정말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력을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 비극이고요. 오히려 당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손을 잡고 탈당이든 뭐 출당이든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째로는 이것도 약간 강약 약강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가. 지금 기존 특검법 등의 공개적인 찬성 의사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 중에 중진 의원들도 그렇죠. 네, 안철수 중진 의원들도 의원이나 있죠.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네. 중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왜 나가라고 말 못합니까? 얘기 안 했던 거죠. 네, 제가 알기에는 얘기 안 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왜 이미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진 의원들에게는, 강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지위가 취약한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인 김상우 의원이나 아니면은 비례대표 의원인 뭐 장애인 비례대표죠. 네네네. 그렇지만 김예지 의원한테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심지어는 탈당을 권유하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국회에서 뭐 정치적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성품이 그래도 좋고 좀 약간 사람이 뭐랄까요, 이렇게 남자답다는 표현 쓰면 안 되나요? 어쨌든 간에 아싸란 느낌이 있다라는 네. 평가들을 받았는데 네. 저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비겁하고 강자에게 약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언급하셨던 그 김상욱 의원과 네. 함께 법안도 내셨더라고요. 네. 60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 어떤 배경입니까? 이게 이제 뭐 드린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법안 내용 간단합니다. 60민주항쟁을 국경일로 격상해서 기념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김상우 의원을 보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뭐라고 할까, 환골탈퇴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참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확고하고 어떻게 보면 여야의 정쟁이라고 기존에는 바라보셨다면, 이건 그냥 제가 평가하는 겁니다. 이번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여야가 없고 기본기를 해놓고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뭔가 본인 정치 인생의 큰 하나의 계기를 맞이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6월 항쟁을 기념하는 것을 또 특히 저희 야당의 저와 이소영 의원과 함께 해보자, 뭐 또 여러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상우 의원 잠깐 평가도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교류가 좀 있나요? 네,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네. 혹시 개혁신당에서 함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정치인이 당적을 옮기는 부분은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참 고독하고 아주 무거운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김상우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김상우 의원 본인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또 제가 알기에는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라는 네.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탈당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김상우 의원은. 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을 했고 또 2차 영장 집행 때도 일부 의원들이 재집결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마 이것이 이제 윤석열 본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 내지는 그 의리를 위해서 한다라는 분들은 저는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나 네. 뭐 소수의 분들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 내지는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게 더 잘 보이는 길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당내에서 당권을 잡거나 주류로 지내는데도 이것이 더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어쨌든 다음번 재선, 이제 다음 총선을 네. 염두에 뒀을 때 재선에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랑 좀 다른 걸 한다,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 대부분 또 당선되고 싶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도부도 좀 난감한 것 같아요. 당 차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개인적인 행동은 막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김상욱 의원에게는 네. 당론과 다른 거 하면 탈당해라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당론이라면 거기에 가는 의원들한테는 왜 경고하거나 더 강하게 제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냥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지도부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답변에서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저는 뭐 당연히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은 언제나 법원의 영장에 저항하는 인간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상한 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싫어할 만한 예를 들어보면, 예컨대 어떤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현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노조 지도부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합시다, 법원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동계와 가까운 의원들이 몇 명이 가서 스크럼을 짜고 체포 영장에 저항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과연 납득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국회 본회의장에 수사기관장 불러가지고 왜 국회의원은 뭐 천룡인이냐, 왜 저렇게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거 가만히 놔두냐, 현행범은 체포 가능한데 당장 끌어내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의미한 내로남불을 피하려면 결국 법원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의 결정, 판결들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이 완벽해서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법원이 너무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심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국회의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은 법원의 영장에 저항하는 행위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로서 현행범으로 처벌되고 체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공수처가
좀 해왔던 어떤 과정을 보면 좀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신중한 것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저하는 것은 참 한 끗 차이인데요. 신중하다라고 하려면은 전략을 갖고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수처를 봤을 때는 예컨대 1차 집행 이후에 지금 뭐 여러 논의들이 되고는 있지만 그럼 경호처의 간부들부터 먼저 뭐 체포하는 방안이랄지 뭐 여러 어떤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너무 늦지 않게 실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는 공수처장이 또 국회에 와가지고 네네. 또 굉장히 단호한 답변들을 네. 내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변화된 답변 태도처럼 정말 단호하고 좀 전략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면 물리력의 동원이라는 거는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막는 사람이 있으면 잡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발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네. 없으리라고 우리 공무원들 자제력을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떤 발포 정도의 충격은 없도록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작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야 되겠죠. 그런 최소한의 신중함은 갖추면서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다소 놀랄만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백골단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을 한 것이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상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아픔과 충격을 줬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름이 반공청년단인지 백골단인지 막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스스로를 백골단 202 뭐 이런 식으로도 뭐 표현하고 백골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는 그 상징 같은 하얀 헬멧을 쓰고 나왔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김민전 의원이 몰랐다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도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고 설령 몰랐어도 극도로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공간에 심지어 최근에 총을 든 군인이 와서 국회 내에서 이런 무력 충돌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력으로 경찰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국회 네. 기자회견장에 세운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실격이죠. 정말 그 이준석 의원 말대로 분뇨를 못 가린다라는 거 이상으로 사실 비판받아야 될 행동입니다. 윤 대통령 측 2차 체포영장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내전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전을 만들고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수많은 대통령들 심지어는 뭐 신군부였던 전두환 뭐 이런 분들도 이런 사람들도 법원의 영장에는 다 승복하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체포나 구속에 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불응하게 되면 내전 상황으로 간다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 내지는 존중, 그다음에 헌법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존중 같은 거라고 대통령직이나 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마저 파괴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법률가 출신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체포 당하는 게 뭐 대통령의 프라이드, 뭐 대한민국의 프라이드에 뭐 문제가 생기고 뭐 어쩌고 그런 생각했으면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에 군합발로 군인들이 침투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최소한의 국무회의나 뭐 절차적 요건들도 안 갖추고 자기 마음대로 내란을 일으켜 놓고 이제 와서 본인을 단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프라이드에 손상된다? 그 걱정을 했으면 비상계엄을 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에 군인들을 총 들고 들여보낸 이상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례와 역사를 위해서도. 저는 참 왜 이런 소리 하나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불개입 원칙 고수할까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어찌 됐든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했고 대한민국 경제를 나름대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평가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최상목 탄핵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지금 최대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포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 경호처에다가 총기류 사용은 하지 말라. 라는 정도의 제한된 어떤 명령이라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 지금 본인은 경제 관료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겠다 그러는데 마무리해 주시면. 심각한 충격이 생기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최상목 총리에게 이게 경제 문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물놀이 김덕수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라고 했는데 가장 한국적인 게 저는 꽹가리 징장고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울림과 그 가락의 신명이 많은 보물이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어느 나라 뭐에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깨동무하고 신명나게 한 판을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소리를 하면서 끝난다는 거. 결국은 모든 세계 민족 음악의 근본이 리듬에 있다는 거. 민족의 음악이 되겠죠. 꽹가리 징장고북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 그게 지난 80년 속에서 변화해온 지금의 우리의 전통 음악이 아닌가. 그거를 지키느라고 사물놀이는 변해왔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명. 그래서 우리의 잊었던 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것을 꼭 지키면서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2.8도, 서울 영하 12도, 부산 영하 9.9도 등으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바람이 잦아들면서 기온과 체감온도가 비슷해 지금 영하 12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현재 부산의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오르면서 서울 영하 2도, 대전, 광주 0도, 대구 1도, 제주 4도 등을 보이겠고요.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모레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아직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눈이 곳곳에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 다시 서해안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 일요일까지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지에 최고 20cm, 전북 서해안에 3에서 8cm,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입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는데 여야 협상 어떻게 될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에 198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표만 모자른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 찾아가가지고 뭐 탈당도 해라, 그리고 뭐 다른 의원도 찾아가서 막 이제 네. 압박하고 뭐 이런 게 뭐 이게 이제 내란 특검이 뭐 통과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당론으로 부결을 했는데 만약에 네. 이게 가결이 될 경우에는 뭐냐, 지도부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걸 거예요. 네. 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고 본인도 사실상 그것 때문에 여파로 사퇴하고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을 안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치적으로도.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상당수 해소를 했잖아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고 그리고 제3자 추천 방식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더라도, 협상이 안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협상을 그냥 여야 합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당은 협상이 안 되면 그냥 의결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합의가 안 되는데요. 독소 조항을 뺀 게 아니고 또 넣은 것도 있어요. 네.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외환죄인데요. 네. 외환 유치, 여적, 뭐 일반 이적까지 모든 외환죄는 제일 중요한 게 통모입니다. 통모. 북한하고 이게 그 모의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드론이든 NL이든 북한하고 이게 통모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외환 유치라는 거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그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 네. 법 쪽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법대로 하면요, 최소 4,000명 이상이 조사받아야 된다. 4,000명 이하이 놉니다. 뭐냐면 이제 그 국무위원들 또는 이게 추경호부터 국회의원들, 네. 그다음에 군인들, 그다음에 경찰들 얼마나 이게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지 따라서 이게 그 이러다면 이게 완전히 현대판 사화가 난다, 이런 게 비판도 많아요. 따라서 뭐 저는 합의는 힘들다. 다만 이게 그 이탈표, 뭐 저는 배신표라 보는데 2명이 더 넣을지 안 넣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죠. 네. 수사기관 인력도 좀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 범위가 특검이라는 게 명확하고 이게 딱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내란이라는 게 지금도 뭐 국민의힘 의원 보고도 내란 방조, 아무데나 이게 내란 수계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만 내란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내란 떠들고 다니니 거기 다 수사하면요, 수사 대상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다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특검법에 하면 이게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반론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여야 합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궁금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외환유치죄가 만약에 이게 무리한 거라고 하면은 저는 이건 수사는 당연히 해봐야 되는데 통모라는 게 빠져요.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나쁠 게 없잖아요. 수사해가지고 통모 안 했으니까 외환유치죄는 적용 안 된다라고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외환유치죄가 들어갔으니까 못하겠다. 그 내란죄는 지금 드러난 것들 그러면 수사를 해야지. 그럼 뭐 어디까지 그러면 어떻게 법으로 좁혀놔야지 그러면 받을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관련된 사람들 수사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뭐 있지만 국정농단 수사도 특검도 다양한 사람들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미르재단 만드는데 1조를 했거든요. 기소 안 당했어요. 조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검찰이나 특검이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뭘 하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이 수사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뭐 공수처가 없네, 네네네. 검찰이 수사권이 없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소하는 게 특검이에요. 특검에 가면은 모든 게 다 기소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를 할지 참 의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 협의가 좀 잘 안 될 경우에 김준일 평론가님,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1차 투표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당론으로 뭐 거부를 할지 제가 아니면은 그냥 자유 투표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1차 투표에서 만약에 200표가 넘어버린다.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197표, 1차에서 197표 나왔거든요. 내란 특검이 찬성이. 근데 이번에 1차에서 200표가 넘어버리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예.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지. 아마 이제 그 1차에서 200표 넘을 일은 없죠.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일은 없을 거고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1차는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거 거부권은 무조건 할 겁니다. 네. 무조건 할 거고요. 네. 결국 이제 이거 재의결했을 때 이제 지금 198표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재밌는 게요. 김건희에서 특검법은 196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198표예요. 그 두 명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친한동훈계 전 의원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계에서는 내란은 우리가 자유롭고 오히려 나는 기업 막으러 왔다. 내란 특검하면 친윤 의원들만 다 죽일 수 있고 나는 자유롭다. 이러니까 이 찬성표를 던지고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요. 오히려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죠. 거의.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대표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한계 의원들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내란 특검은 통과시켜야 된다. 그게 두 명이 저는 친한계 의원을 봐요. 나머지 차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둘 다 통과되면요. 보수는 괴멸될 거예요. 특히 김건희 특검은 홍준표, 네. 오세훈, 이준석 이런 게 대권 주자를 죽인 특검이에요. 명태균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로. 그다음에 내란 특검은 아예 뭐 그런 말할 것도 국무위원부터 의원들까지 따라서 이게 두 특검 다 무조건 이게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이미 이탈표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네.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로 봐요. 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현장에서 취재도 많이 하시니까 언제 집행할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다음 주 중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중. 예, 주말이나 이럴 때는 아니고 주 중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설 연휴 전까지로 지금 영장이 나왔다라는 거. 대략 이제 발부 시점으로 한 3주 정도 지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이 그렇게 추정을 언론에서 하더라고요. 예, 여러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그건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가 넘어서 다다음 주 또 지나가고 뭐 이렇게 설 연휴 직전에 하기에는 오히려 좀 부담될 것 같고요.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다음 주 지금 경찰에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하고 공수처에서 예를 들면은 경호처 일반 직원 26명 그때 1차 집행에서 막았던 사람들 신원도 확인해 달라라고 네. 이거는 압박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문도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수도권에 있는 뭐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 지금 안보수사대 다 지금 스탠바이 대기해 달라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떠세요? 뭐 저는 이제 그 타협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봐요. 네. 타협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실익이 없어요. 체포영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네.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48시간 지나서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체포가 성공해도 대통령이 묵비권을 할 거잖아요. 윤 진술할 대통령 일 측에서 없어요. 그런 입장을 그러면 밝혔어요. 이게 공천은 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진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사에 성과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그러면 쓸데없는 게 유혈 사태나 불행 있을 수 있으니 그냥 바로 그냥 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어차피 재판은 중앙에서 하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 시력이 없는 체포를 위한 체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가적인 대불행만 있고요. 좀 따라서 극적으로 타협할 수가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굳이 체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나 묵비권 아니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나 어차피 조사대가 가려진 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마지막까지 그 타협이 필요하고 타협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진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법조인인데 지금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영장 쇼핑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한테 뭐 검찰이나 막 수사 오는데 저는 서부지법은 싫고요. 저기 중앙지법으로 제가 고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체포는 말아주세요. 저는 구속영장 뭐 적부심 뭐 이런 거 실질심사 받을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 들어줘야 되나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앵무새처럼 또 반복을 하시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이고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요 앞으로는 모든 뭐 유력 정치인들이 본인의 위세를 믿고 지지자들 믿고 다 저런 식으로 해버릴 거예요. 이거는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어쨌든 법원이 발부해 준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이 체포영장 집행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좀 관심입니다. 지금 뭐 유혈 충돌도 우려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제 이제 여당 의원들이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을 때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의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소설 같은 얘기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지금 거예요? 이제 그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는 불법이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경찰 기동대는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뭐 질서 유지나 대테러 대간첩 이런 데 조직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외부에서 아마 질서 유지 정도 하지 기동대와 특공대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에 모든 이제 사법경찰관 수사하는 마약 수사까지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를 차출하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게 모든 사법경찰관 수도권 끌어모아가 1,000명으로 간다 이런데요. 제 말은 이렇게 해서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공수처장이라면요. 저는 혼자 갑니다. 체포영장 들고 혼자 가서 대통령님 혼자 한번 1대1로 한번 대화를 하면서 이게 법원에 놓은 영장인데 우리가 예우는 갖출 테니 어떻게 이렇게 좀 조사를 하십시다. 1대1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그게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면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숫자가 뭐 2배 많고 3배 많고 해서 이게 유혈로 끌고 가봤자 대통령에게 체포해봤자 국격 뭐 어떻게 할 겁니까? 48조 한다. 이건 뭐 외국의 모양새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뭐 공처장이라면 저는 혼자 갑니다. 오늘 재원을 많이 하시네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저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이런 뭐 특공대나 아니면 헬기 뭐 이런 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예, 그게 이제 관할 문제도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경찰특공대는 경찰청 산하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청장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또 뭐 권한 대행이고 막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과 좀 다른 궤가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대테러를 하는 건데 이게 위법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다만 앞에 지금 차벽 세우고 철조망 세웠잖아요. 이런 거는 크레인 같은 거를 동원해서 뚫어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고 그런 거는 그냥 사람이 들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아무리 뭐 1,000명이 온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하되 이제 결국은 압도적인 인원으로 간다라는 거고 결국은 경호처의 이제 수뇌부들 경호처장, 차장 이런 사람들을 체포를 하거나 지금 사실상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뭐가 됐든 체포를 해서
일선의 지금 직원들은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라는 거고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윤석열을 막아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하고 그리고 한 명씩 정 안 되면은 뜯어내서 체포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경호처 직원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경호에 투입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 개엄할 때 얘기했죠. 이진우 사령관은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야 4명이 한 명씩 국회의원 잡아넣어.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면은 대략 1000명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경찰의 계산은 대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과 경찰은 아마 그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러면 경호처 직원인데 그 경호처 직원들이 좀 동요하고 있다는 건 동감하세요? 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경호처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이거는 이제 그 자기들이 맡은 직무가 현재 지금 현재도 현직 국가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게 보호하는 게 그 우리 직무에 맞다. 만약에 대통령을 그냥 순순히 내주면요. 앞으로 이게 경호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경호처 지금 대부분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게 존재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계속 MZ 뭐 동료 이거는 네네. 선전. 이게 선동으로 이게 교란술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좀 악화돼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건데 유혈 충돌이 된다면은 후폭풍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저기 윤 대통령 측도 뭐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요. 법에 맞는 게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그 답을 해야죠. 뭐냐. 바로 그 적법한 관할 법원에 중앙지법에 그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게 바로 기소를 해라. 그러면 이게 재판에 응해서 소명하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기자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중앙지법이나 서부나 아무데나 이게 선택적으로 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공처법을 안 봐서 그래요. 법 제가 세 단어 알려줄게요. 공처가 관할에게 중앙지법의 창설적 관할이 있어요. 어디 전국 어디 사는 사람도 중앙지법에 다 할 수 있는 이걸 창설적 관할이 있고요. 네. 세 가지 경우 따라하는데 형소법에 의한다고 돼 있어요. 세 가지 뭐냐? 범죄지. 그다음에 증거의 소재지. 그다음에 중요한 게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 사정이 있을 때 형소법에 의한다. 그냥 형소법에 의한다 이 말은 주소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주소지 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진주교도소에 있다. 근데 서울까지 오기 힘들잖아. 이럴 때는 진주법원에 영장 청구한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처는 설명할 때 범죄지는 제가 보기에 서부가 아니에요. 국회가 저 말고 남부가 더 많아요. 증거 소재도 아니에요. 그러면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중앙에는 못 가고 서부밖에 못 가는 특수한 사정이 뭔지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근데 공처가 설명을 못해. 왜? 중앙에 가면 영장 기각될 거 없고 이제까지 5번 기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에는 기각될 것 같으니까 우리 편한데 우리 법연구에 판사가 있는 서부 갑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이 뭔지 법에 맞게 설명해라. 요걸 촉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이 나는 뭐 여기서 안 받을래 저기서 받을래 나는 뭐 체포 안 당하고 구속영장 받을래 니들이 가져와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 불법도 아니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도 했겠지만은 뭐가 됐든 나온 상황이면은 거기에 응하고 체포 구속영장 적부심도 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있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게 무리한 거면은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였는데 뭐냐면 어제 윤곽금 석동현 변호사가 외신하고 네네.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전까지 갈 수 네네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거를 외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우리 국가 신용등급 좀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오늘 한국경제가 보도 보면은요. 지금 S&P하고 스탠다드앤푸어스하고 무디스하고 이메일 인터뷰했는데 혼란 길어지면은 신용등급 하락시킬 것 같다.
하겠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사람 그 가깝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외신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정말로 아무런 정말로 국가에 대한 생각은 없구나 진짜. 이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헌재에서도 이거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헌재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변호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치질을 하고 있어. 선동할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지금 국가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체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여요. 그 카메라에 좀 포착된 게 있는데 이건 의도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 도주설이 나온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기 한 사흘 전인가에 그 관저에서 이제 대통령 벤츠 차량, 대통령이 타는 것으로 추정되는 벤츠 차량이 나와서 저쪽에 합참의장 공관 쪽으로 간 것으로 추정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거를 안규백 의원이 이제 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재를 과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다른 나라의 약간 뭐 독재 지도자들이 이런 방식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김정은이 안 나오다가 건강 이상설 나오면은 딱 나와가지고 나 건재. 뭐 푸틴도 그렇고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연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동요할까봐 뭐 이런 분석은 보수 언론도 뭐 동아일 문화 다 똑같이 분석을 했으니까 지지자들이 동요할까봐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거고 저는 도주했다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차량이 빠져나간 거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동선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나갔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론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차량뿐만이 아니고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그 산책을 하는 모습.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나온 거는 지지자들이 이제 동요 관전에 없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동요를 막기 위해서 김정은 방식으로 전격적 등장했다 뭐 이런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정인 변호사님 하실 말씀. 뭐 저는 대통령이 그 부당한 체포를 이렇게 피하려면요 장소를 이렇게 이전해서 투쟁해도 된다 봐요. 근데 그걸 도주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저는 된다는 건 제 생각이고 제가 알기로 관저에 있는 게 맞고요. 여기서 안규백 의원이 경호처로부터 제보받았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분열 공작이에요. 경호처를 좀 분열시켜보자. 경호처에 있는 분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경호원이 제보를 한다. 이게 경호원입니까? 이러면 이게 대통령 경호가 됩니까? 제일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분만 경호 쓰잖아요. 경호원이 제보하면 그게 경호원이냐고요. 이게 분열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할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 부연하십시오. 예, 전두환 대통령이 해고록 써가지고 옛날에 뭐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기억나죠? 말씀하십시오. 예, 그때 광주에서 재판 받았거든요. 근데 방송 나와서 이걸 문제제기한 제밖에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집이 광주가 아니에요. 출판사도 광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해자는 관할이 없어요. 그럼 왜 광주냐? 서점이 책이 서점이 전국에 깔려 있는데 광주 서점에도 책이 2권 있다. 그래서 광주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디 역사적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주소지는 연희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정도 서울에 법원에 재판 받아야 정당성이 있지. 책이 2권 깔려 있다고 그게 관할이 광주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게 전국에 관할 책 안 깔린 서점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로 이게 뭐 자기 자랑하려고 글 올리다가 완전히 뭐 자해행위를 한 거죠. 핸드폰이 불이 날 정도로 국수본하고 하면요. 그러면 이게 국수본 공무원은 정치 중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밀 유지예요. 기밀 유지. 근데 핸드폰이 불이 나도록 하고 해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불법이다.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과시하려고 존재감 이분이요. 선거법으로 곧 배지가 달아날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재산 허위 신고 부인이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거는 네,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사안이니까.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상당히 그 당선 무효에 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를 막 자랑하려고 나는 이게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다가 이 역풍 맞아서 지금 심각한 고발까지 형사처벌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에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좀- 메신저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수사를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근데 예를 들면은 이철규 의원이나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이제 경찰청장 권한대행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찾아가가지고 뭐 네. 이제 압박을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사실은 부적절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얻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론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나 뭐 정당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건지 뭐 예를 들면은 이상식 의원이 뭐 내일 체포합시다. 뭐 이렇게 국가수사본부에 제안을 해서 국가수사본부가 그럼 내일 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이건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이런 치적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는 정무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거는 부적절해요. 제가 보기엔. 네. 네. 일부 여당 의원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막기 위해서 관저에 재집결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는 막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도 논평을 해주시면 김준일 평론가님. 김민전 의원이 어제 이제 백골단 이제 소개하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다가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라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법 집행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맡겠다라는 거고 자경단 같은 사람들 거기가 이름이 방공청년단 산하의 백골단이에요. 방공청년단은 딱 해방위의 서북청년단 그래서 뭐 백색 테러하고 막 이런 조직들 이름이 생각이 나고 백골단은 뭐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이렇게 청바지하고 청자켓 입고 하얀색 헬멧 쓴 다음에 몽둥이로 두드러 패가지고 이렇게 기동대들 경찰 기동대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법을 지킬 생각도 없구나라는 거고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야당에서 뭐 이를테면은 윤석열 체포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멧돼지 체포조를 국회에서 소개하면은 그게 적절한가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거를 인지를 못하고 아무 짓이나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서정욱 변호사님, 여당 의원들 재집결하면 공수처장은 뭐 체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처장이 판사 출신이 법 좀 봐요. 소극적 저항행위.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때리 패고 폭행이나 하면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런데 막으려고 이게 스크럼을 짜고 소극적 저항행위는 적법하다는 게 확고한 우리 법과 판례입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김민석 의원 수석 최고죠. 이분이 체포영장 구인영장이죠. 200명 동원해 막아가 끝내 반려가 못했는데요. 그때 집행하려는 사람이 윤곽근 특수부장이었어요. 김민석 의원도 이게 막아서 무산됐죠. 이번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사 들어가려니까 몇십 명이 당장 막고 있죠. 언론사 같은 데도 못하는 데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막아서 가지고 스크럼 짜고 막는 거는 아무런 게 불법이 아니고 민주당이 항상 하는 짓입니다. 자기들이 김용 원장도 그러고 김민석도 그러고 제가 알기로 여러 언론사도 막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30초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오르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천심이 민심이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항상 교만한 자는 심판합니다. 이 말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마치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조기 대선으로 교만하니까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부 좀 설문 문항이 심각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를 빼놓고 공신력 있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리얼미터나 뭐 전국 지표조사 이런 거 보면은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많이 보수가 결집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각 정당이 결집하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조금 저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여론은 탄핵이나 이게 내란이라는 여론이 아직도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하고는 또 상관없이 그거는 그거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사건 속 숨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사건와입니다.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인데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는 이제 하나의 제명이긴 하지만 행위는 두 개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송영길 대표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다수의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다. 7억 6,300만 원이 넘기 때문인데요. 이 7억 6,3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연간 한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었기 네.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 이 점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나의 네. 관여 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무죄 주장을 했던 사건이고요. 네. 그 또 다른 사건은 돈봉투 사건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해당 의원들을 20명 정도에게 300만 원 정도가 든 돈봉투를 배포해서 금권 선거라는 우리 어떤 정당 민주주의나 자유선거의 원칙을 좀 침해했다. 이런 측면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돈봉투의 대상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파장이 컸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다가 불법 정치자금 상황이 나온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라는 네. 사람에 대한 수사가 먼저 개시가 됐었고 네. 민주당과 별개로 이정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정근 씨가 그 당시 한 10억 원 상당의 알선 수재를 받았다라는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정근 씨는 내가 이 알선 수재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고요. 나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또는 수사협조 명목으로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니 그 안에 있는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되고요. 그 내용으로 돈봉투와 관련된 대화들이 확보가 되면서 이 돈봉투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징역 2년인데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이었는데 크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인데요. 아까 먹고 사는 연구소 그것은 유죄이다. 그리고 관련된 정치자금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은 했으나 네. 이 돈봉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무죄이다. 무죄의 이유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취득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위수중이라고 하는 증거 위법성 때문에 이제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지금 구형량보다는 다소 낮은 2년형이 선고가 된 거고요. 네. 사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월에 구속됐었거든요. 네. 구속돼서도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와서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는 와중에 5월에 석방됐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최근 2년형을 받고 이제 실형으로 법정 구속되게 이르렀습니다. 그 위법 수집 증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독가수 원칙이라고 하죠. 형사법의 대원칙은 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증거에 대한 수집 절차는 정당하고 적법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네. 그 사람이 유죄를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하지 말아라. 오염된 과일은 결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독가수 이론인데요. 네.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현행법상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고 이로부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지는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운 설명 같은데요. 네. 이거는 과거에 반성적 고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공권력이 굉장히 힘이 센 시절 그냥 마구잡이로 증거 수집하고 마구잡이로 자백하고 고문하고 이런 적법 절차 없이 사람에 대한 강압 수사를 많이 했던 그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를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들어서 그렇군요. 그 휴대전화 특히 휴대전화는 요즘에 거의 개인정보의 집약체잖아요. 네네네. 내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압수해서 증거를 수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사건이 최초 발달된 이정근의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을 수집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라는 1심의 판단이 나온 것이죠. 네. 네. 돈봉투 살포 혐의 송영길 대표는 무죄가 나왔는데 같은 사건으로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사건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소지가 있는 게 이미 이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른 의원들이 먼저 재판을 받아서 윤관석 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도 자백하는 사건이 아니라 일부 증거 능력을 없다고 주장을 하고 무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근 녹취록 녹음 파일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것은 적법한 증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송 전 대표 사건에서는 송 대표 사건에서는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배치되는 판단이 나와서 더 주목이 되고 있고 좀 혼선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지금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 사건 이외에도 허정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임종선 전 의원들에 대한 사건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이 의원 전직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일부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들도 관련된 사실관계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실은 불이타 예상하지 못한 1심 판결을 받아서 지금 내부 회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심이 선고된 허종식 의원, 임종성, 이성만 전 의원 이 녹음 파일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좀 재판부의 시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에서는 절차 참여권을 보장을 했고 임의 제출의 임의성, 그러니까 임의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휴대폰 줘 했을 때 피의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주느냐, 강제적으로 이제 빼앗기는 것과 비슷하게 가느냐, 네. 절차 고지를 제대로 받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판단이 되거든요. 일부 사건에서는 이 영장주의 예외가 이런 임의 제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휴대폰을 줘 여러 개 주니까 경찰 검찰이 달라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절차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법원에 올라가서 증거 능력을 다투게 됐고 그 당시에는 내 스스로 줬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줬어요. 저는
진실로 주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툰 사건이 무죄가 나온 그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성에 대한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SB 녹음 파일 이런 뭐 메시지 스크린샷 이런 사진에 대해서 자신이 참여권을 보장받아서 선별 절차에 의견을 제시했고 이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지만 이번에 또 송 대표 사건에서는 그와 달리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사용하도록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 어려운 법리인데요. 중요한 법리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번 판결이 또 다른 의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하급심에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지적하는 판결이 네. 나왔기 때문에 이 네. 판례가 항소심 대법원까지 유지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게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의 절차가 하나 성립을 하는 겁니다. 영장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판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휴대전화를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 휴대전화에서 제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 경우에는 이 우리가 판례가 별건에 대한 그 증거를 수집하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와. 그래서 포렌식 하다가도 손정혜가 A 사건으로 이거를 가져왔는데 B 사건도 있네. B 사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되는 게 원칙으로 확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미 제출과 관련해서는 그 판례와 관련해서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1심과 대법원이 다른데 이 사건도 알선수재 사건으로 이정근 씨가 휴대폰을 써라고 제출한 거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근데 돈봉투 사건이 나왔잖아요. 다른 사건이죠. 네, 그럼 네. 별건 여죄에 대한 임의 제출에 대한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1심과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1심은 이정근이 그래서 이거를 무제한 쓰라고 하진 않았잖아. 별건 수사는 별도로 동의를 받던가 아하. 선별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든가 별도의 영장을 집행해서 받던가 요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증거 능력을 배제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 제출했다고 다 쓰면 어떡하냐. 별건 수사고 여죄 수사인데 그런 점을 지적한 거고 하지만 대법원은 그래도 그 증거 선별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포렌식 할 때 당사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증거는 써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네. 그건 임의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대법원 본 건데 1심에서는 이게 무제한적으로 쓰면 문제지. 이러면 영장주의 예외가 되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쓴 거야 수사기관이. 이렇게 이제 다르게 판단한 거라서 이게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은 고민되는 지점이 있지만 간다고 한다면 수사의 실무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번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절도했다라고 휴대폰을 받아서 증거를 찾고 있다가 이 사람이 성범죄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갖다 쓰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영장을 받던가 다시 한번 임의 제출의 의사를 확인하던가. 그러니까 임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를 채택하는 절차로 가고 있고 이 측면은 피고인의 어떤 권리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 법이 조금 더 권리 보장을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네. 실체 진실과는 좀 부딪히는 게 있죠.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네네네. 이미 제출했는데 그걸 엄격하게 봐서 배척해? 네. 그럼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대법원에서는 유죄인데 송 대표는 엄격하게 네네네네. 보니까 무죄고. 네. 그래서 이 결국 통일은 송 대표 사건 대법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영장주의 예외인 임의 제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오긴 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엇갈린 판결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군요. 이게 영장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또 아주 중요하게 있는 사건이군요. 네, 유죄가 인정된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인데요. 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조직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재판부가 이 부분은 단호하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송 대표는 정치인이 이기 이전에 법률가죠.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을 모를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는 조직인 뿐만 아니라 이 먹사연의 활동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후원들이 결국은 송 대표 이익으로 기결되는데 송 대표가 단순히 이것을 나는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그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이고요.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법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절차 금액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내가 이거를 후원 목목으로 나와 상관없이 다른 정치 활동으로 제공된 것이라거나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후원의 구체적인 경위는 나에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만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판부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런 행위를 용납을 하면 정치자금법 입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빠져나가면 처벌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것은 유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송 전 대표도 검찰 측도 모두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사건 와이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출근길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수원에서 달래내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는 반포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반포에서 서초까지 막히고요. 만남휴게소 4차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부천 진출로에서와 부평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줄포 부근에서 막히고요. 비인터널에서는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서창 분기점에서 밀리고 있고요. 이 부근 고장난 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1월 10일) 금요일 뉴스 키워드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에서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설날 연휴 전날까지도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이동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매 경쟁이 치열한데 노쇼가 많아서 버려지는 표가 많다고 합니다. 철도공사 측이 대응에 나섰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명절 때마다 고향 가는 기차표 구하느라 이제 애먹는 분들 많으실 텐데 힘들죠. 어렵사리 표를 구해놓고 당일날 또 타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일명 그 노쇼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취소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네. 열차 출발 하루 전까지는 기존에는 400원이었는데 요금의 5% 그리고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위약금을 물게 할 방침인데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설 특별 수송 기간인 이번 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표를 당일날 취소한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추석 때는 24만 석 그리고 지난해 설 명절 때도 20만 석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10% 위약금이면 저희가 보통 뭐 KTX를 탄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비하면 그래도 10%면 이제 좀 많이 올렸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비서 시리를 통해서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애플을 이제 상대로 제기된 소송 때문인데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청구인들에게 거액의 이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네. 이제 정부 당국도 사실 확인에 나선 건데 이 소송이 이제 청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통해서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는데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가 돼서 이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또 이 일부 대화 내용이 이 마케팅에 활용이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이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애플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렇고 사실 합의안에서도 이런 주장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금을 그냥 준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거액의 합의가 이제 된 마당이니까 정부에서도 혹시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 피해는 없는지 지금 사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발견된다 하면 이제 정식 조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도 보면 SK텔레콤 A- 통화 요약도 해주고 뭐 음성 녹음을 해서 이제 좀 뭔가 비서처럼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보호 정보위가 사전 실태 점검을 했더니 약간 이제 접속 기록 보관이나 점검 등에서 약간 미비가 있다. 아하. 안전 조치를 좀 준수해라라고 시정 권고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좀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도 휴대폰을 쓰다 보면 제가 이렇게 특별히 부르지 않았어도 갑자기 그런 게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색 담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이게 영상이나 사진에서 많이 네. 보셨을 텐데 약간 그 삼각형으로 이제 은빛 담요를 두르고 있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이게 네. 지난해 주말 보시면 정말 눈도 많이 내리고 너무 추웠는데 지금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위를 조금 피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이 은박지 담요를 이제 구매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약간 포장지처럼 이제 보이는데 이게 방열 담요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나사에서 우주에서 이제 보온을 위해서 개발된 담요인데 알루미늄을 이제 얇은 플라스틱 소재에 코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담요를 만든 건데 이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반사해서 체온을 계속 보존한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걸 덮고 이제 집회에 참가한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진짜 덥고 안 덥고의 차이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재가 좀 그러면 비쌀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뭐 많이 대중화가 돼서 네. 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가 열려서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 역시 AI가 화두죠?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약간 이제 고도화된 AI 기술을 좀 보여주면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바뀔 거다 정도의 이제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 올해의 CE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I가 우리 일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바꿀지를 좀 상용화되는 기술을 좀 선보이는 게 지금 대세인데요. 한 예로 설명드리면 이제 뭐 저희가 냉장고에 어떤 게 남았는지 식재료를 이제 뭐 열어서 볼 필요가 없이, 예, 그 뭐 냉장고 속 재료로 요리를 아예 추천 받아버리면 오븐이 자동적으로 이미 예열이 되고 있는. 네, 그러니까 AI로 집안의 가전을 서로 연결해서 구동하는 이제 홈 AI가 지금 이제 좀 보여졌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미래 이동수단, 뭐 로봇,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시장에서 이제 주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아무래도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나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양자 컴퓨터도 새 화두로 등장해서 이제 선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국 기업도 1000여 곳 정도 참여를 해서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올해 소비시장 키워드 중 하나가 불황형 소비입니다. 더 까다롭게 지갑을 열다 보니까 한정된 소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최근에 이제 무한 리필이나 뷔페처럼 일명 저희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식당들이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대표적인 그런 뷔페 프랜차이즈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가격 면에서 강점인 거죠. 뭐 고기라든지 샐러드처럼 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한 사람당 2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단 좋아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지난해 1년 만에 매출이 70% 오른 프랜차이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한 이제 플랫폼 업체가 외식업 분석을 해봤는데 지난해 11월에 전체 이제 14개 외식 업종 가운데 뷔페 매출만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뭐 분식이나 치킨 같은 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는데 뷔페 업종은 30% 넘게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오르고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외식 업체들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유지하려고 유통 단가도 낮추고 최대한 이제 방법을 계속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뷔페가 고가 호텔 뷔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저가형 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네, 카이스트 등의 전국 과학기술원에 정시원서를 쓴 수험생이 전년과 비교해서 30% 가까이나 줄었다고요? 이게 이제 한 유명 입시 전문 학원에서 정시 원서 접수 인원을 집계해서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공계 특수대학, 그러니까 흔히들 많이 아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뭐 울산과학기술원 이렇게 5곳 정도가 있는데 이 정시 원서 접수 인원 살펴봤더니 한 5,000명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28% 정도 줄어서 이게 많이 줄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그 지원자 수도 이제 살펴보면 뭐 전년 대비 한 1,899명, 그러니까 한 1,900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입시학원에서는 이렇게 이 과학기술원 지원자 수가 이제 좀 줄어든 거는 의대 증원이 되면서 의대로 빠져나갔군요. 네, 최상위권 이공계 수험생들을 좀 많이 빨아들인 결과가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전국 의대, 그러니까 39곳 정시 지원자 수를 보면 15,000명.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또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의대가 빨아들이고 있군요. 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이 17,000명 정도, 그러니까 2023년 15,000명보다 한 12%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네. 전체 이제 부동산 매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용은 사실 이제 1.1%니까 2019년 저희 이제 부동산 이제 고점기라고 하는 2019년 1.6%랑 비교하면 5년 만에 가장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많이 샀냐라고 보니까 이제 경기도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7,800명으로 가장 많고 뭐 인천 그리고 서울, 충남 이런 순이었고요. 그러면 또 어떤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많이 샀냐라고 보니까 중국인이 한 1,000명 정도로 한 60% 정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샀고요. 네. 그럼 중국인들이 어디를 많이 샀냐? 그러니까 부천이나 뭐 화성 이런 쪽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서울을 좀 많이 샀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경기도, 네, 인천 부분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부천이나 화성이나 안산 이쪽은 이미 그런 좀 외국인 노동자분들, 뭐 중국인 분들이 좀 자리를 잡은 그 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서울에서도 구로구와 금천구, 그러니까 이쪽과 좀 가까운 쪽에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좀 형성이 돼 있는 좀 지역에 아예 부동산을 매수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싼 뭐 우리 부동산을 뭐 투자 개념으로 샀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들이 그냥 살기 위한 집들을 좀 산 부분이 통계에 잡힌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직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게 뭐 어떤 경위를 어떻게 뭐 샀다라고 이제 분석까지 나오진 않아서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매수세가 높아진 건 또 우리 이제 부동산이 조금 뭔가 오를 거라고 보는 그런 또 시각도 있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와서 뭐 근로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샀다고 보기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투자라고 하면 저희가 뭐 흔하게 이제 강남 3구 이제 그쪽 이제 매수세가 높아져야 이제 좀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KBS 황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0일 금요일 전격지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